AI 관련 주식들이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수십 %씩 빠지는 종목들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포가 번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시장에 뼈있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지금 떨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은 공포에 질릴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놓치면 안 될 기회의 순간입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에요. 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됐거든요. 젠슨 황이 제시하는 진짜 투자처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이 중요한 부의 분기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500이 신고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론 호황이었죠. 언론에선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술주,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체 시장은 오르는데 유독 이 섹터만 피를 흘리는 기현상이 연출된 거죠. 원인은 엔스로피라는 AI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인간의 복잡한 업무를 완벽하게 자동화하는 도구를 출시했거든요. 변호사가 계약서 검토하던 일, 회계사가 장부 정리하던 일, 마케터가 보고서 작성하던 일, 이런 전문 업무들을 AI가 클릭 몇 번으로 해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30대 김 과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법무법인에서 계약서 리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어요. 연간 라이선스 비용만 수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엔스록 도구를 써보니 같은 일을 10분의 1 비용으로 더 빠르게 해내더라는 겁니다. 김 과장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죠. 이제 이 비싼 소프트웨어 구독료 낼 필요가 없겠는데? 시장의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픽 쇼크였어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댄 금융사들이었어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 대출을 해준 은행들까지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거든요. 시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AI의 발전이 반갑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기존 산업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공포는 작년 초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딥식이라는 회사가 시장에 폭탄을 던졌거든요. 이 회사가 증명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저사양 칩으로도 고성능 AI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AI 학습엔 엔비디아의 최고급 칩이 필수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딥시크가 훨씬 싼 칩으로 비슷한 성능을 뽑아낸 겁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죠. 그럼 앞으로 엔비디아 칩 수요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반도체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이걸 공급 측면의 효율성 충격이라고 불렀어요. 기술이 효율적으로 발전하면 오히려 기업 매출이 감소할 거라는 공포였죠. 은퇴한 박 사장님도 그때 반도체 주식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줄기는커녕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예전엔 엄두도 못 냈던 곳들이 AI에 뛰어들었죠. 이게 바로 제본스의 역설입니다.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가 발견한 법칙인데요. 기술 발전으로 자원 효율이 좋아지면 절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가 급증한다는 이론이에요. 과거 증기기관을 봐도 그래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죠. 그러자 석탄 소비가 줄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역사상 최고치로 치솟습니다. 모든 공장이 증기기관을 도입했으니까요. 딥시크 사태도 똑같았어요. 박 사장님은 너무 일찍 팔아서 후회하고 계시죠. 작년의 딥시크 쇼크가 하드웨어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이었다면 이번 엔트로픽 쇼크는 소프트웨어 노동 대체에 대한 공포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제본스의 역설에 따르면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드웨어 소비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칩이 효율적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쓰니까요.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전력 소비도 폭증하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효율이 좋아져서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AI가 업무 자체를 대체해버리는 거거든요. 40대 이 팀장을 생각해볼까요? 그는 법률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객사가 계속 늘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 계약 갱신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고객들이 이제 AI로 직접 하면 되는데 왜 비싼 돈 내고 너희 소프트웨어를 써?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팀장 회사의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드웨어는 쓸수록 더 필요한데 소프트웨어는 쓸 필요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월가 투자자들은 작년의 학습 효과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드웨어 공포는 가짜고 소프트웨어 대체 공포는 진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은 급등하고 어중간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폭락하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똑똑해진 거예요. 이제 투자자들은 AI 테마주라고 뭉뚱그려 사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대체당하는 쪽이냐 수혜받는 쪽이냐를 정확히 구분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로 약 900조 원입니다. 900조요. 상상이 안 되는 규모죠. 이 투자 규모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때랑 똑같은 모양이더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과잉 투자 아니야? 투자자들 사이에선 의구심이 퍼졌어요. 빅테크가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실제로 계산해보면 의문이 생기거든요. 900조를 투자했으면 최소한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AI로 벌어들이는 돈은 아직 그에 한참 못 미쳐요. 30대 펀드 매니저 최 대리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보유한 빅테크 주식들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되나? 그는 밤잠을 설쳤죠. 실적 보고서를 뒤져봐도 명확한 답이 안 나왔거든요. 이런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투매가 시작됐습니다. 돈만 퍼붓고 회수는 불투명하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바로 AI 버블론의 실체였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비슷했어요. 당시엔 광 케이블을 엄청나게 깔았죠. 땅속에 수만 킬로미터의 케이블이 묻혔는데 정작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다크파이버라고 불렀어요. 빛이 통과하지 않는 죽은 케이블이라는 뜻이죠. 투자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AI 투자도 똑같은 거 아냐? 결국 쓰이지도 않을 GPU가 창고에 쌓이는 거 아냐? 이런 공포가 최근 하락장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시장이 버블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젠슨 황이 나섰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의 지출은 낭비가 아니다. 이건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교체 작업이다.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낡은 장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15년 된 서버들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죠. 이걸 AI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 끼우는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1, 2년에 끝날 게 아니에요. 젠슨 황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향후 7년에서 8년은 지속될 장기 프로젝트다. 그는 닷컴 버블 당시에 다크파이버를 언급했어요. 그때는 케이블을 깔고도 안 썼죠. 땅속에 묻혀서 썩쳤어요. 하지만 지금 내 GPU는 어떻습니까? 젠슨 황은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다크 GPU는 단 하나도 없다. 실제로 그래요. 엔비디아 GPU는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자마자 풀가동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문제는 전력이에요. GPU를 다 돌릴 전기가 부족할 정도거든요. 50대 데이터 센터 운영자 정 부장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저희 센터에 엔비디아 칩 5,000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전력 공급이 안 따라와서 절반밖에 못 돌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만 확보되면 바로 가동할 거예요. 수요 부족이 아니라 공급이 달리는 상황인 거죠. 젠슨 황의 이 발언은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낭비가 아니라 필수 인프라 구축이구나. 과도한 지출에 대한 공포가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실제로 이 발언 이후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흠이 보입니다. 안정적인 실물자산 투자 전략이 투기적 전략을 압도하고 있어요. 가치주 ETF, 실물자산 ETF는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이나 고평가된 소프트웨어 주식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죠. 월가에선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스크린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의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자산이 뭐냐고요?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자산이에요.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포함되죠. 이런 것들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요. 코드와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AI가 발전할수록 이런 화면 속 자산들은 대체될 위험이 커집니다. AI가 코딩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심지어 금융거래까지 처리하니까요. 반면 실물 자산은 다릅니다. 반도체 공장, 전력선, 구리 케이블, 냉각시설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인프라예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이걸 대체할 순 없어요. 오히려 AI가 돌아가려면 이런 실물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하죠. 60대 자산가 김 회장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작년까지만 해도 IT 소프트웨어 주식에 올인했어요. 미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 포트폴리오를 싹 바꿨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절반 정도 정리하고 대신 전력회사, 구리 광산기업, 반도체 장비 제조사에 투자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프트웨어 주식을 판 부분은 손실을 피했고 실물 자산에 투자한 부분은 수익을 냈습니다. 김 회장은 말했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가 훨씬 안전하다. 월가의 큰 손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화면 속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다는 거죠. 향후 7년에서 8년 지속될 AI 인프라 사이클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대장주는 단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입니다. 빅테크가 쏟아붓는 900조 원, 이 돈의 절반 이상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엔비디아 칩 구매예요.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마존이 주문서를 끊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거든요. 다음 분기 실적에 바로 매출로 찍히는 확실한 돈입니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칩을 만들어요. AI 칩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브로드컴 칩이 필수죠. 40대 투자자 서 과장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년 말 엔비디아를 매수했어요. 주변에선 너무 비싸다고 말렸지만요. 결과는 올해만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섹터는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해요. 잠시라도 멈추면 안 되죠.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때요?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주목받는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원전은 날씨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회사는 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예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가는 1년 만에 2배 뛰었죠. 그리고 또 하나 냉각장 기술 기업들입니다. AI 칩은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요.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칩이 다운되죠. 데이터 센터 운영자 정 부장은 고민이 많아요. 칩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냉각 비용이 전력 비용만큼 나옵니다. 냉각 시스템 없이는 아무것도 못 돌리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바로 필수 투자 대상입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AI 에이전트에게 대체될 단순 보조 툴 기업은 피해야 하죠. 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좌석수 기반으로 돈을 버는 모델이에요. 직원이 100명이면 아이디 100개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AI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직원을 줄이기 시작해요. 100명이 필요했던 일을 AI 덕분에 50명이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아이디도 50개만 필요한 거죠.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3대 사스 기업 대표 한 대표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고객사들이 계약 갱신 때 좌석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AI 도입으로 인력이 줄었다는 거죠. 한 대표 회사의 주가는 작년 대비 40% 빠졌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AI가 코딩을 한다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다 망한다는 건 멍청한 생각이다. 무슨 뜻일까요? AI도 일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긁어오고 보안을 뚫고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데이터 관리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는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어요. AI가 학습하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게 스노우플레이크가 하는 일이거든요. AI가 많이 쓰일수록 이 회사 매출은 올라갑니다.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예요. AI 에이전트가 시스템에 침투하려면 보안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보안을 제공하는 게 이 회사죠. AI가 슈퍼 유저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인프라형 소프트웨어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단순 노동을 대체하는 껍데기 서비스는 위험하지만 AI가 활동할 판을 깔아주는 인프라형 소프트웨어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겁니다. 시장에 공포를 불러일으킨 바로 그 엔트로픽이 역설적으로 올해 안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돈 잔치가 예고되고 있는 거죠. 엔트로픽의 전략은 명확해요. 오픈 AI보다 먼저 상장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예상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512조 원입니다. 한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400조 원대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이미 거대 자본들이 줄을 서 있어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세코이어 캐피털 같은 거물급 투자자들이 투자를 마친 상태예요. 이들이 왜 엔트로픽에 돈을 쏟아붓는지 아세요? 엔트로픽이 만든 AI 도구가 실제로 기업들의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무법인, 컨설팅 회사,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죠. 50대 벤처 캐피털리스트 이 대표는 말합니다. 엔트로픽 상장은 전 세계 AI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엔트로픽이 상장하면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이 여기로 몰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중간한 AI 테마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외되죠. 왜 이름도 모르는 AI 스타트업에 투자해? 차라리 엔트로픽 사는 게 낫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실제로 IPO 시장에서 이런 일은 흔해요. 대형 기업이 상장하면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작은 기업들은 밀려나죠. 30대 개인 투자자 박 대리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AI 테마주 10개를 샀었어요. 근데 이제 정리하고 엔트로픽 상장 때 몰빵하려고요.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괴물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상장 시점에 맞춰 등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본의 블랙홀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AI에게 대체당할 기업을 최우선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단순 코딩 소프트웨어, 법률 문서 작성 서비스, 회계 자동화 툴 이런 기업들은 가차없이 정리하죠. 40대 펀드 매니저 윤 과장은 말합니다. 작년엔 AI 관련주라고 다 샀어요. 근데 이젠 달라요.
AI한테 먹히는 기업과 AI를 먹는 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뭘 하느냐? 빅테크의 자본 지출 계획을 뜯어봅니다. 아마존이 900조 원을 쓴다고 했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현금을 받는 1차 하청업체를 찾아내는 겁니다. 칩 제조사, 전선 공급업체, 데이터 센터 건설사 같은 기업들이죠. 이들은 다음 분기에 바로 매출이 찍혀요. 미래의 막연한 이익이 아니라 확실한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월가에선 이걸 현금 흐름의 확실성이라고 부릅니다. 투자 우선순위 1번이죠. 60대 헤지펀드 매니저 최 전무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꿈을 사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입금될 돈을 삽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경쟁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분야를 찾는 거예요. 원전이 대표적이죠. 미국 정부는 AI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요. 전력망 확충에도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요. 이런 정책 수혜주를 선점하는 겁니다. 30대 애널리스트 강 과장은 매일 정책 뉴스를 체크합니다. 어제 에너지부 장관이 원전 신규 인허가 간소화 발언을 했어요. 바로 원전 관련주를 스크리닝했죠. 현재 시장은 꿈만으로 오르는 단계가 아니에요.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한 시멘트와 철금을 파는 기업을 찾는 단계입니다. 월가 큰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SP500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이번 조정을 버블 붕괴가 아닌 실체가 있는 성장통으로 인정했다는 신호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 있죠. 그런데 젠슨 황의 말을 기억하세요. 인프라 구축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7년에서 8년은 더 지속된다고요. 주가가 일직선으로 오르진 않을 겁니다. 조정도 있고 하락장도 올 거예요. 하지만 거대한 인프라 투자의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아요. 이건 팩트거든요.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위기와 하드웨어의 기회가 공존하는 전환점입니다. 스크린 속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길목이죠. 이 길목을 선점하는 사람이 다음 부의 사이클을 잡게 됩니다. 공포에 휩쓸려 아무것도 안 하면 기회를 놓쳐요. 그렇다고 무작정 AI 테마주를 사는 것도 위험하죠. 진짜 알짜배기 기업을 골라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슈퍼사이클에 대비하는 현명한 전략, 지금부터 준비하세요.